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의 이용상입니다. 오늘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신일 교수님께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평생교육에 헌신하신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선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큰 위기이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학령 인구의 감소 문제는 이민자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상황을 반영해서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2050년 대비 교육 분야 국가개혁 과제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체계가 비단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 교수 학습 방법에서의 다양성까지도 포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미래 사회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김신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 교육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미래 사회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인구 구성과 또 학생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국제 결혼으로 나온 자녀들의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11만 명입니다. 그것은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약 4%를 차지합니다. 그만치 우리 학생들의 구성원이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얘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제학교 또 외국 대학의 분교 등도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설립돼서 국제적인 성격의 교육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들도 외국에 진출해서 외국에서 분교를 운영한다든지 외국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교육의 국제화가 지금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양화와 함께 포용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화만 이루어지고 포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양화를 통한 서로 간의 이질감, 서로 간의 경쟁, 서로 간의 상호 배타성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화와 함께 포용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교육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계에서 다양성, 포용성 이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걸핏하면 단일민족, 걸핏하면 단어를 쓰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한반도에 먼저 도착한 한반도에 오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조상들은 해양계, 즉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지역에서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온 남방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해양계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흔적이 가야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큰 강의 하구에 그들이 살았었고요. 그 뒤에 대륙을 통해서 온 북방계 또는 대륙계가 우리가 이제 몽골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대륙계가 다시 한반도에 와서 결국 남방 쪽에서 온 해양계와
북방에서 온 대륙계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한반도의 인구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여러 민족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의 DNA 속에는 사실 단일의 인종이 아니라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그 의식을 우리가 우선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인구 구성이 점점 또 아까 말씀드린 국제 결혼도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교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다양성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한다거나 이 현실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한 그 자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다양화되는 역사적인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 정책도 그렇게 세우고 교육 방법, 교육 과정, 교육 평가까지도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 사회적으로 지금 다양성이 강조가 되고, 그 사회적으로 지금 되는 이제 사회 현상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도 상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상당히 좀 다양성을 좀 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또 다른 거는 그만두고 우선 우리 이제 교육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단일 민족 또는 단일 문화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유교 유학을 얘기하지만 유학도 주자학 중심의 그러한 유학이 발전했고 그 외의 것들은 일종의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학이 지배를 하면서 불교까지 우리가 깊은 전통에 있는 불교까지도 이단으로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도 한 가지를 교조주의적인 정답으로 여기는 이런 의식이 돼서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큰 문제 하나는 정답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느 하나만이 옳은 답이고 나머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답주의. 그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 우리가 말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하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정해진 답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배우는 것만이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정답주의 교육, 이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급학교, 대학의 진학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는 상급학교, 대학 입시의 기준이 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성적 우수자만을 뽑는 이러한 것이 또 우리 교육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대학 입학의 기준을 보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70년대 이후로 미국에 그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가끔 혼란을 느끼고 당황했던 것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냈는데 유수한 미국 대학에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따지니까 그 대학의 대답이 우리는 성적 좋은 사람만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특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뽑아서 학생들끼리 상호간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뽑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외국에 간 교포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상급 대학을 뽑는 것에서도 그렇게 획일적인 성적 우선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깨트려야 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제 교육 분야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체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 교육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육 체계도 결정되고 그 밖에 교육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 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평가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교육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름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왜 무엇이 다른가?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가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과 다른 주장, 다른 생각 또는 다른 답을 한다고 해서 그건 틀린 것이야 라고 그냥 치지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사의 의견도 얘기하고 학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그 나름대로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다양성이 살아 움직이고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풍부함, 교육의 풍부함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그 나름으로 인정하는 교육 문화를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문화라든가 교육 체계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라든가 또 제반 여건이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런 획일적인 정답주의 또는 성적 중심의 대학 입학, 입시를 위한 준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잘 들어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그렇게 성적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이외의 것은 자꾸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르쳤는데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기관에서 그리고 또 교사들이 또 수시로 받는 교사 연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특성이 다양하다. 다양한 특성이 다 그 나름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양성의 철학을 교사들이 아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그렇게 양성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생을 다양성 있게 뽑았으면 그들을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대학들이 학생을 성적 순위로 뽑아서 성적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대학들도 학생들의 개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양한 학생들을 각 그 특성에 맞게 가르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앞서가는 대학들의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대학의 순위를 결정할 때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주로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대학의 어느 대학이 우수하냐라는 걸 따질 때에 대학의 교육 능력,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리고 다양성의 그 재능을 제대로 높여주는 그런 그 교육 방법을 잘 쓰는 대학들이 우수한 대학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도 필요하려니와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그러한 그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의 역량, 이것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제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주류 가치와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혼란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이제 가치관 혼란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역시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을 바꾸기 위한 여러 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여러 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새로운 입시 방법 또는 새로운 어떤 교육 정책이 현장에 도입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혼란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확고한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육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국민 여러분들의 이 동의와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70년대에 소련에서 그때 당시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소련입니다. 그때 나왔던 신문 보도가 있는데 소련의 프라우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큰 그 신문입니다만은 그 신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대학 입시가 학생들의 경쟁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제목이 뽑혔습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의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위에 의해서 입학이 결정되고 떨어지고 한다. 이게 무슨 대학 입학 시험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그 무렵에 소련의 대학들이 면접을 시험화해서 그것을 입학 사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시험관들이 제대로 면접을 해서 점수를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일부 이제 시험관들이 역시 부모의 당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정부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자녀에 대해서 점수를 자꾸 높여주니까 그것이 결국 신문 보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에서 엄청나게 심한 사회적 공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그렇다면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면접을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부정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교과 시험만 가지고 오지택일식으로 우리가 했던 그러한 그 선다형으로 오지택일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뽑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면접을 통한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을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논쟁 끝에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방향을 교과 성적 중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입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내가 읽은 그 신문 기사였는데 사실 그때 그걸 보고 7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아주 강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공산주의 소련도 이거 쓸만한 데가 있구나.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갈 줄을 아는구나. 우리는 그런데 뭐냐? 우리가 공산주의와 정말로 소련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도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살리는 다양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쓰면 마찰도 생기고 혼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위해서라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소련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도 시사하는 바 밀고 나가야 된다. 최근에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과 수능 중심의 이제 정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제 획일적인 기준, 어떤 획일성이 지배하는 이제 교육 체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그런 갈등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다양성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또 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수 학습 방법들을 이제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제 기제로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진정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체계, 유연한 교육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로 가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다양화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될 것이 사회적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 없이 다양성만 늘어나다 보면 그것이 경쟁 사회로 갈 수가 있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에 실제로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오히려 더 경쟁심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면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이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포용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 또 포용성을 함께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면 오히려 이 다양화된 사회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거에 나치 독일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 유태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용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치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양화되는 사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포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들의 포용성을 기르는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포용성을 이제 기르는 교육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그동안 주지하다시피 대입제도라는 체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도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양성과 이제 포용성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만이 그나마도 다양성과 좀 포용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으로 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동안에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해왔죠. 여러 방식을 써왔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채택해서 좀 진행하다가 거기에 반발이 생기면
되돌아가고 또 이제 문제가 또 커지면 또 이제 개혁하기 위한 또 새로운 또 제도를 도입했다가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면 또 이제 되돌아가고 하는 것이 계속돼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발 기준으로 삼자고 해서 종합 적인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인정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모든 제도는 그 제도의 효율성이나 제도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집단, 조직의 신뢰성입니다. 그 생활 기록부를 또 그걸 활용하는 대학을 많은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는 눈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차라리 그러면 말썽 없는 수능을 중심으로 가자. 그냥 말하자면 그들이 쓰는 말로 깔끔하게 그냥 점수를 가지고 해보자. 깔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교육인가? 우리가 그렇게 순전히 성적만 가지고 그것을 몇 점 그 차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들하고 그런 방향으로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은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학교와 대학, 입시에 관련된 모든 집단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의 나라 예를 드는 것이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 추천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도 추천서를 썼었죠. 사용하다 지금 이제 안 쓰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천서를 믿을 만한데 안 쓰겠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을 수 없는 추천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 쓰면 그뿐 아니냐? 결국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믿을 수 없는 추천서를 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추천서를 안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사회생활을 그만치 제한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러한 장치가 또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계속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폭넓게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그걸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생활, 다양한 경험을 대학 입시에서 활용하자. 방향이 그렇게 섰고 그 방향이 맞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나가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그 방법 자체를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가자. 오히려 거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백년하청으로 우리 사회는 늘 그냥 시도만 하다 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육 문제를 좀 더 폭넓게 국민 전체의 어떤 공론화 같은 것에 우리가 붙여서 국민들이 합의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개혁을 하면 그 개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가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교육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의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그동안 대면 수업, 즉 표준화된 교실 환경과 비교해서 교육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또 양태가 상당히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화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교육의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교수 방법과 교육 조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변해왔습니다. 옛날에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뭔가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했지요. 그러다가 문자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마주 앉지 않아도 문자를 통해서 서로 이제 가르치고 배웁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나옵니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지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교육 방법은 새로운 방법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원격 교육 방법이 생겨납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따져놓고 보면 그게 원격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을 강조하는 건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서로 마주보면 안 된다니까. 마주봐도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비대면이지만 그게 결국 거의 거리를 놓고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서로 교육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원격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원격 교육 방법이 도입된 것도 벌써 몇십 년 됐고 그동안에 뭐 학교와 대학들에서도 그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거의 이제 그것에만 의존을 하게 되니 학교도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그 설비가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아주 당황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금년 1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또 잘 버텼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이미 이런 그 원격 교육 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을 한 것이고 좀 속도가 좀 느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참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나니까 대단히 필요하다. 빨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2, 3년 적어도 한 4, 5년이면 이제 충분히 잘 완성된 그런 원격 교육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리라고 보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외에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원격 교육 방식을 통한 비대면의 교육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대면 교육이 정상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비대면 교육이 교육을 다 지배한다. 이것도 사실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교육은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교육은 직접 대면해서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특히 함께 모여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교과 지식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격 교육으로도 충분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발달된 이런 ICT 기술을 가지고 교과 지식만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격 교육, 감성 교육, 사회성 교육 이것은 비대면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방법도 이제 원격 교육을 통해서 발달해 가게 또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그 팬데믹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아마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제일 쉬운 것은 이 팬데믹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백신이 지금 이제 개발돼서 벌써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치료제도 이제 곧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뭐 이번에 있는 코로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런지 어떤 것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격 교육 방식은 방식대로 활용을 하면서 또
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대로 해나갈 수 있는 대비는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수 방법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의 조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많은 쟁점이 된 것이 학교의 이 돌봄 기능이 이제 과거에는 별로 그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바짝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더욱이 학교에서 돌봄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의 직업적인 지위, 그분들을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할 것이냐, 일반 사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학교라는 조직이 과거에는 교과 지식만 가르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교사 그러면 교사의 기능은, 중심 기능은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만 중심을 둬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돌봄 기능이라고 하는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소위 학생 지도도 교사들의 역할로 점점 커왔고, 그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니까 상담 교사 제도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기능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약화되고, 지역사회 기능도 과거에 담당했던 것들을 지역사회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로 오게 됩니다. 가정의 기능도 가정이 못하면 학교로 오고, 지역사회 기능이 학교로 오면 학교도 교과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만으로 어렵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분들을 교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만, 제가 장관 시절에 학교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질 텐데 어떤 유형의 역할이 필요할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그분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어떤 역할을 줄 것이며, 모두를 다 교사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들의 어떤 지위와 어떤 처우를 줘야 될지, 이것을 제가 장관할 때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학교에 다양한 직책을 담당할 전문가 직원들을 학교에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장관 임기가 돼서 끝났습니다만은, 그 뒤에 잘 그런 것들이 아마 됐더라면, 그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됐더라면 요번 기회에 많이 참 이런 좀 말썽이 좀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제라도 여하튼 학교가 그렇게 다양해질 것이므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조직의 운영을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가 되더라도 대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의 역할의 다양화에 따라서 교원 수급의 문제도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비대면 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교육 방식이 아니고 이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던 교육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비대면 교육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더 확인한 것입니다만은, 비대면으로 하자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일방적인 온라인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저학년 학생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줌 아닙니까? 근데 줌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교들만 이제 그런 것이 돼 있어서, 그건 또 비용도 드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줌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교수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설비를 학교와 가정이 다 갖추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가정에서 이제 그런 원격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 좀 도와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다 가정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지만 어떤 학부모들은 그러지 못하고, 특히 매일 일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그런 공부를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단순히 그냥 생활에 도움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교 같은 역할이죠. 말하자면 학교에 조교가 있듯이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조교, 그걸 제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이제 양성하고 어떻게 처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하자면 순회하면서 그래도 가정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학습의 조교랄까, 보조 교사랄까, 잠깐 그런 경우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 이런 원격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사범 교육부터, 교육대학 교육부터 말하자면 이게 교사의 개념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제도와 법을 고치는 것부터 또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도 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연구원 같은 데서 정말로 미래를 보는 교육의 그런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을 앞 미래를 보고 고치기 위한 것들을 여기서 연구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교육도 진짜 미래가 좀 더 밝게 가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가용한 자원의 차이, 또 이제 가정 배경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에서 이러한 이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죠. 체제는 공교육 체제이면서 이 교육비를 학생들이 부담해 온 것이 오래됐습니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무상교육이 완성되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무상교육도 이제 그 뒤에 또 이루어지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의 이제 무상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학년별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수업료 무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외에 물론 이제 시도에 따라서 이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시도 교육청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다 안 돼 있는 아직도 불완전한 공교육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가정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해줄 수 없는 가정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성적 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성적 차이로 인해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 교육 불평등.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학교를 나오고 나면 또 사회적 위치가 또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교육 체제이지만 사부담을 중심으로 해온 공교육 체제입니다. 본격 제대로 된 공교육, 말하자면 학습에 필요한, 교육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공공재정으로 부담해주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우선 교육 불평등을 없애는 것들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상급학교 입시가 교과 성적 중심으로만 상급학교 입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훈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훈련은 말하자면 좀 더 훈련을 잘 시키는 기관에서 더 훈련을 시키면 좀 더 많은 점수를 낼 수가 있죠. 그것이 말하자면 사설학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을 잘 올리는 그러한 학원들은 뭐 우리가 그건 훨씬 더 수강료도 비쌉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정답 맞추기를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정답주의 교육이라고 했지만 정답 맞추는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인지를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맞추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아주 유능한 입시 지도 강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결국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불평등 문제 또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또 대학 입시 개혁을 위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생긴다고 되돌아갈 일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를 해결해 가면서 계속 가자고 하는 이유를,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육 불평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시 방법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본격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의 그 가정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까지도 포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체계 이제 확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학생들의 가정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교육적 지원이 대입 제도라든가 이제 공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2050년 미래사회 이제 교육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성을 화두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런 다양성 이외에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 또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정치 분야건 경제 분야건 교육 분야건 뭐 어느 분야건 간에 가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나친 경쟁과 배타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차원에 들어오면 개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되고,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전부 파편화돼서 그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서로 믿을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낮은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에게 또 묻는다면 역시 우리 사회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포용성이다. 사실 유엔이 교육에서, 이 시대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가치로 내세운 것이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교육, inclusive education, 그것이 유엔이 앞으로 인류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운 것이 바로 포용 교육인데, 뭐 유엔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포용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쟁과 배타성과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몰고 다른 것을 자기와는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몰고 하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하고 교육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대비 교육 분야 혁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오늘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매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함께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맡겨준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오늘 얘기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 어떤 정답주의 교육을 다양성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고친다든지, 대학 입시를 그냥 끊임없이 자꾸 하다 말고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옳은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는 문제란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교육을 범부처적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관리 기구를 만들자. 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뭐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좋은 걸 만들어서 그걸 하자.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국회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법을 빨리 좀 만들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기구를 빨리 발족시키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인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그건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른이 된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소위 4차 혁명이 돼서 사회가 끊임없이 바뀌고 직업기술도 계속 바뀌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일단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배워야 자기 직업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보화로 가득 찬 도시의 시민들은 그냥 거기에 부속이 돼서 그냥 그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인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의 하나는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가 열심히 가르쳐서, 학원까지도 보내면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 아이들의 성적은 국제적인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 평가에 의하면 항상 최상위 수준입니다.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은. 그런데 성인들의 성적은 최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우리 인터넷이나 이 보급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지적으로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하는 수준은 세계적으로 하위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애들은 교육시키고 어른들은 공부 안 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공부를 해서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또 정부에 바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
그것에 열심히 하자. 우리가 말로는 시민이 주권자입니까? 주권자가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똑똑해야죠. 그들이 스마트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을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제대로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똑똑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와 법 제도를 국회가 꼭 만드시라고 이렇게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배운 지식을 실제 이제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것을 즉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시의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성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정책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교수님께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